장독대 위에 얹힌 이슬이 햇빛을 받으면 은색 비늘처럼 번쩍입니다. 새벽마다 나는 손등으로 그 차가운 물기를 쓸고 장독 뚜껑을 반쯤 열어 된장과 고추장에 숨을 쉬게 합니다. 멀리 가을개서는 물도리개 소리가 나고 대수피 바람에 몸을 기울입니다. 이른을 훌쩍 넘긴 지금도 내 하루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장독대를 지나 사랑채 마루로 올라서면 나는 먼저 두 개의 위파에 절을 합니다. 하나는 해숙의 이름, 하나는 연화의 이름. 두 여인 모두 내 아내였고 한때 한 사람은 이 마을 사람들 입에서 귀신이라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귀신 이야기를 곧잘 합니다. 논두렁을 진한 달빛 아래 흰옷 입은 여자를 봤다는 둥, 밤마다 개가 같은 방향으로 짖는다는 둥. 그러나 나에게 귀신이라는 말은 사람들 마음속에서 길을 잃은 생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 말 때문에 내가 지켜야 했던 것들과 놓쳐야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는 조금 길게 내 사연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라면 나보다 먼저 늙어본 이도, 나와 같은 나이의 이도, 지금 늙어가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겨울 장독대 위에도 이슬이 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자란 집은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엎드린 마을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기와 대신 검은 슬레이트를 얹은 초라한 지붕, 한지 창호지에 바람이 스며들면 어머니가 밀가루 풀을 내어 덧바르던 집.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부엌의 아궁이는 늘 붉은 숯불을 품고 있었습니다. 봄이면 들기름 냄새가 고개를 들고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 가을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가을이면 벼 베는 낮소리가 마을을 흔들었고 겨울 김장철에는 장독대가 배추와 물을 기다리는 성대한 연회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은 부자도 가난뱅이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산에서 나무를 해오고 어머니는 밭고랑을 골라 보리와 콩, 고추를 심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고 오래 쓰는 다듬이질에 손등에 난 굳은 살은 계절이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겨울 새벽, 어머니는 아궁이에 불을 지핀 다음 내 방 문을 열며 이불 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일어나야지. 물 얼기 전에 떠와야 하잖니. 그렇게 나는 물동이를 들고 가을로 나갔습니다. 물동이를 채우고 돌아오는 길, 대나무 사이로 파란 상그늘이 옮겨 다녔습니다. 물이 살얼음으로 덮이는 날은 어머니가 내 귀를 손에 비벼 녹여주었습니다. 그 온기가 부뚜막 불보다 더 따뜻하던 때였습니다. 나는 19이 되었을 때 장터에서 연화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녀는 모시적삼을 입고 머리를 낮게 틀어 올린 채 참깨를 볶아 팔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다듬이와 맷돌이 있었고 반대쪽에는 노란 들기름병이 촘촘히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햇볕에 반짝이는 들기름 표면이 마치 여름논처럼 고요했는데 연화의 눈동자도 그런 빛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들기름이 한 병을 집어들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금방 짠 거예요. 집에 가져가면 향이 방 안에 가득할 거예요. 그 말에 나는 들기름이 아니라 그 미소를 산 기분이었습니다. 장터는 늘 시끄러웠습니다. 고등어를 파는 구수한 외침, 소금 장수의 두레짐, 방앗간 매대에 쌓인 하얀 가래떡. 그 소란 속에서도 연화의 목소리는 맑게 들렸습니다. 나는 그날부터 장이 서는 날마다 기회를 만들어 연화의 좌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기름을 샀고 검은 개를 샀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못한 날에도 그 앞에 서서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장사 어때요? 비가 오려나 봐요. 사람들이 일찍 들어가네요. 그해 가을, 어머니가 연화의 어머니를 찾아가 중매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초가을 햇살이 기와를 따뜻하게 덮이는 날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신방을 드렸습니다. 함진아비가 함 왔소 하고 지나가는 입구에서 호탕하게 외쳤고 어머니는 연지곤지를 내 얼굴에도 살짝 찍어주었습니다. 신부는 홍색 치마, 연두빛 저고리, 머리에 비녀를 꽂고 은은한 향이 옷깃에서 흘렀습니다. 패백상에는 대추와 밤, 육포와 정갈한 나물들이 놓였습니다. 우리는 절을 했고 어른들은 덕담을 건넸습니다.
대추처럼 자식 낳아라. 밤송이처럼 튼실해라. 그날 밤 나는 신방의 기름등 아래서 연화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도 마당의 물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우리 잘 살아요. 계절 바뀌어도 같이. 그 말은 우리의 혼례서약보다 더 오래 나의 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혼 후 우리의 살림은 느리지만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연화는 새벽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 장독대에 뿌리고 감자와 보리를 씻어 아궁이에 올렸습니다. 나는 밭을 갈고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연화는 방앗간에서 빌려온 맷돌로 콩을 갈았고 고추를 말려 빻았습니다. 김장이 시작되면 마당은 배추와 무, 갓과 쪽파로 하얗게 덮였습니다. 연화는 채로 굵은 소금을 털어 배추 사이사이에 넣었고 나는 그 옆에서 마늘과 생강을 다졌습니다. 장독대 옆에는 막걸리 항아리도 하나 놓였는데 연화는 막걸리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논에 나가면 저거 반주라도 해야 힘이 나죠. 점심때면 나는 대나무로 엮은 도시락통을 들고 논두렁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에는 보리밥, 풋고추, 된장, 어머니가 아침에 끓여준 시래기국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면 가을이 불어나 잠시 다리를 건너지 못하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런 날이면 연화는 가을가에서 바지를 걷고 내게 손짓을 했습니다. 물은 차가웠고 그녀의 종아리는 물살을 가르며 반짝였습니다. 우리가 마을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받는 축복은 곧 아이 소식이었습니다. 장독대 옆 마른 대추나무에 새 순이 돛을 즈음 연화의 얼굴에 홍조가 자주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대문에 금주를 메고 고추와 숯, 솔가지를 걸었습니다. 나그네가 집 앞을 지나가면 금주를 보고 그냥 지나쳤고 마을 아이들은 금줄이 얼마나 오래 매달려 있나 세었습니다. 연화는 미역국을 끓였고 나는 모내기 강을 서두르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아이의 발소리를 기다리던 그 여름은 유난히 비가 길었습니다. 논들은 물에 잠겼고 가을은 산에서 작은 돌을 몰고 내려왔습니다. 산파로 부르던 박씨 아주머니가 마루방 한쪽에 깨끗한 광목 천을 펴고 끓은 물과 깨끗한 수건, 가위, 소독약을 준비했습니다. 연화는 낮부터 이마에 땀을 맺고 방안을 서성였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숨 크게 쉬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궁이에 물을 올리고 여벌에 수건을 삶고 장독대에 엎드려 두 손을 비비는 것 말고. 해가 넘어가고 비는 조금씩 굵어졌습니다. 산파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몰라도 성한 소리로 울어야 해요. 아버지, 여기서 기도라도 하세요. 한밤중 방 안에서 힘이 빠진 신음과 산파의 지시가 얽혔습니다. 깔개 위에 놓인 연화의 손은 파르르 떨렸고 내가 손을 잡으면 금방 식어갔습니다. 마침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비에 씻긴 마을 위로 떠오르는 가느다란 풀피리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그 울음에 웃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산파가 아이를 깨끗이 닦아 연화 곁에 눕혔습니다. 그런데 연화의 호흡이 이상했습니다. 산파가 잠시 내게 등을 보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열이 오르네요. 산열이 빨리 오르면 곤란한데. 연화의 이마에 손을 얹으니 불덩이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천장 위 허공을 헤매었습니다. 산파는 부엌으로 뛰어가 수건을 더 삶고 나에게 외쳤습니다. 우물물 떠! 찬물 가져와요. 비는 처마 끝을 때렸고 개는 대문가에서 시끄럽게 짖어댔습니다. 새벽 무렵 아이는 잠들었지만 연화는 떨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산파는 연화를 담요에 싸서 마루 끝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면사무소까지는 못 가요. 다리도 잠겼고 읍내 보건소라도 가야 하는데 우리는 들것을 만들어 들었습니다. 소나무 가지와 이부자리 목침을 동여매고 비를 맞으며 대문을 나섰습니다. 가을 다리 앞에서 우리는 발을 멈췄습니다. 밤사이 물이 불어나 다리가 사라진 듯 했습니다. 검은 물길 위로 하얀 거품이 솟구쳤고 돌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가슴을 때렸습니다. 나는 물속으로 발을 내디디려다 산파에게 팔을 붙잡혔습니다. 이러다 다 죽어요.
날 밝으면. 하지만 새벽이 밝아올 즈음 연화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산파가 연화의 심장 쪽에 귀를 대고 내 손을 쓸어내렸습니다. 숨이 얕아져요. 그때부터의 시간은 가느다란 실처럼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집으로 뛰어가 향을 피웠고 누군가는 이웃을 불러왔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마루 끝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마비 냄새, 아궁이에서 식어가는 나무 냄새, 미역국의 맑은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을 때 산파는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요. 할 수 있는 걸 다 했어요. 사람들은 내 어깨를 눌러 앉히고 마당 한쪽에 하얀 천을 깔았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부의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전염이 의심되는 산요결이니 시신을 오래 둘 수 없다고들 했습니다. 어른들의 말이 내 귓속을 지나갔습니다. 사내가 울음으로 집에 기둥을 젖게 하는 건 좋지 않다느니 아이를 먼저 달래야 한다느니. 그때 나는 연화의 얼굴만 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바늘처럼 얇아져 있었고 눈꺼풀은 아주 가볍게 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장맛비가 잠시 잦아든 틈을 타 동네 어른 몇이 연화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은 채 장독대 뒤 감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상주 들어가요. 나는 그 뒤로 며칠 동안 무엇을 했는지, 누가 왔다 갔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흰 상복을 입고 머리에 상장을 두르고 상여에 술을 뿌리고 무덤에 흙을 덮는 매 순간이 물속에서 걷는 것처럼 느렸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 어쩌나? 아가는 살았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마을에선 그의 장마를 두고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지던 돌담, 끊어진 다리, 집집마다 젖은 이불들. 나에게 그 장마는 연화가 사라진 장마로만 기억됩니다. 연화가 떠난 뒤 집안의 소리는 금세 달라졌습니다. 젖병 끓는 소리, 아궁이에서 흙냄새가 더 크게 났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업고 나무를 데치며 말했습니다. 애 이름은 어찌 지을래? 연화가 좋아하던 대추가 많던데 대주로 할까? 나는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아이의 이름은 대진이 되었습니다. 대추처럼 오래 달려 있으라고, 진짜로 단단하라고. 아이는 살았고 건강했습니다. 모유를 대신해 미음을 먹였고 가을물보다 소독한 끓인 물을 썼습니다. 그 작은 입술이 숟갈을 만나면 집안이 잠깐 환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내게 음식을 보내주고 장작을 쌓아주고 가끔 논매기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돕는 손길과는 별개로 삶은 계속 나를 밀어붙였습니다. 모내기철은 돌아왔고 김장은 또 해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장독대를 보았습니다. 장독은 묵묵히 계절의 열과 냉기를 품었습니다. 장독대에 앉은 고양이가 가끔 빗방울을 피하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즈음 동네 머슴아들들이 내게 말을 건넸습니다. 형님, 혼자 어찌하시려고? 어른들 말씀도 들어야지요. 어른들의 말은 결국 재혼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꾸리려면 새 며느리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나는 어머니가 깊은 기침을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겨울밤 이불 속에서 들려오는 그 기침은 장독대 뚜껑이 얼어붙는 소리처럼 메마르고 길었습니다. 결국 봄이 오기 전 나는 어른들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해숙은 내 나이와 비슷했고 부모 없는 동생을 둘 키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맨 작게 베인 흉터가 있었고 말이 적었습니다. 혼인날 그녀는 깊은 고개 숙임으로 새 식구에게 인사했습니다. 연지곤지도 함지나비의 호들갑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밥상을 마주했습니다. 어머니는 해숙의 밥그릇에 돼지 국물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맵지 않게 했어. 입맛 없으면 된장국이라도. 해숙은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조심스레 먹었습니다. 그녀의 숟가락 놀림은 조용했고 발소리도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새벽마다 장독대에 나와 물을 뿌리고
아이를 등에 업고 빨랫줄을 걸었습니다. 해숙이 우리 집에 들어온 후 집안은 다시 부드러운 소리에 채워졌습니다. 아이의 이가 나고 첫 걸음마를 떼고 아빠라는 소리를 냈을 때 나는 해숙의 눈가에 맺히는 물기를 보았습니다. 그 눈물에는 지난 세월의 그늘과 지금의 따뜻함이 함께 묻어난 듯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 대신 장독대 앞에 나란히 서서 고추장을 뒤집고 된장 위에 하얀 곰팡이를 걷어냈습니다. 해숙은 아이에게 동화책 대신 자기가 겪은 고생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논두렁에서 넘어져 이마를 찢은 날, 동생 손을 잡고 장날을 버틴 날, 겨울에 뗄개를 주우며 발가락이 얼었던 날. 그 이야기 끝에는 늘 그래도 살면 된다 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나는 그 말의 무게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가 떠난 지 5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장독대 근처에 흰옷 입은 여자가 나타나 집을 빙 둘러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개가 그 방향으로만 요란하게 짖는다는 말도 따라붙었습니다. 누군가는 대문 밖 수수밭 사이로 흰 보자기가 스치는 걸 봤다 했고 누군가는 가을 다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았다 했습니다. 연화가 돌아온 게 아닐까. 어느 늙은이는 술에 취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웃었지만 웃음 뒤에 고요와 두려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해숙은 말없이 부엌에 불을 세게 피웠습니다. 아이는 내 무릎 위에서 잠들었고 나는 마당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유난히 대숲을 크게 울렸습니다. 사흘 뒤 나는 실제로 그 흰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장독대 그림자가 긴 밤을 건너던 시각 대문 쪽에서 사람 발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레. 나는 바닥에 두었던 삽을 손에 들고 문짝 뒤로 다가갔습니다. 삭은 문살 사이로 보인 것은 반쯤 젖은 광목 옷자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민아. 그 한마디에 내 손에서 삽이 미끄러졌습니다. 나를 그렇게 부르던 목소리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비에 젖은 여자는 얼굴의 절반이 살에 붙은 흉터로 변해 있었고 남은 절반은 내 기억 속 연화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먼 데서 온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연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한 걸음 내디뎠으나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뒤에서 해숙이 등잔불을 들고 나왔습니다. 불빛이 여자의 얼굴을 비추자 마당이 아주 잠깐 나처럼 밝혀졌습니다. 해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방 안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들어오세요. 해숙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고 단단했습니다. 우리는 마루에 자리를 펴고 연화에게 따뜻한 물을 내왔습니다. 연화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날 밤 연화가 들려준 이야기는 장마처럼 길고 겨울밤처럼 서늘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열이 오르던 새벽, 산파와 나는 들것에 그녀를 싣고 가을로 나갔습니다. 물살은 강했고 다리는 사라졌고 우리는 헤맸습니다. 내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간 사이 산파와 동네 젊은이 둘은 다른 길로 보건소를 향해 그녀를 옮겼습니다. 그 길에서 발을 헛디딘 누군가가 넘어졌고 들것이 기울며 연화는 강가의 바위 사이로 미끄러졌다고 했습니다. 모두가 놀라 소리쳤고 연화의 몸은 물에 젖었습니다. 산파는 울먹이며 보건소까지 겨우 도착해 연화를 맡겼습니다. 보건소 사람들은 급히 약을 넣었고 열은 더 올랐습니다. 산망찬왕 판정을 받았고 마을엔 급히 부고가 전해졌습니다. 산파는 집으로 돌아와 내게 미안하다고 했고 장례는 서둘러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보건소 뒷병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처럼. 하지만 그녀의 기억은 잘려나간 천처럼 너덜거렸습니다. 이름도 집도 남편도 아기도 떠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몸을 추스르기도 전에 감염 의심이라는 이유로 외진 곳의 격리병실에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두어 달을 보냈습니다. 그녀를 돌보던 간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살기는 하는데 기억이 더디게 돌아오기도 하죠. 연화는 퇴원 후 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겐 이름표도 없었습니다. 산파는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에 나중에서야 사실을 알았지만 마을로 가져와 억울함을 더 키울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 사이 인근 산골 마을의 인삼밭으로 들어가 품을 팔았습니다. 손은 다시 굳고 얼굴은 햇살과 비에 타고 입엔 작은 흉터가 더해졌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연화라고 불렀을 때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이름 낯익은데 기억은 아주 엷은 전물처럼 돌아왔습니다. 미역국 냄새, 장독대 뚜껑의 나무결, 가을 위 하얀 안개, 장날의 들기름, 그리고 무엇보다 누군가 그녀를 부르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 연화야! 그 목소리가 다시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리를 건너고 산을 넘어 많은 해가 흐른 뒤에야 그녀가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은 흰 옷의 여인을 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를 그었고 어떤 이는 장독대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귀신이다. 소문은 하루 만에 들려 끝까지 번졌습니다. 동네 이장은 무당을 불러 굿을 해야 한다고 했고 새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몇몇은 기도회를 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녀는 우리 집 대문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화가 돌아온 그 첫날 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숙은 조용히 소반에 따뜻한 죽과 물김치를 놓았습니다. 연화는 숟가락을 들어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 한 입 한 입이 오래 굶은 자의 절제처럼 보였습니다. 아이가 방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아이를 불렀습니다. 대진아, 인사해. 엄마 친구분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혀가 무거워졌습니다. 연화의 눈가가 떨렸고 해숙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이는 순진하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연화는 무릎 위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저 아이, 우리 애지요? 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6살이었을 땐가 마당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친 날이 있었어요. 그날 밤 아이가 잠이 들면서 엄마를 찾더군요. 그때 제가 약속했지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살펴 주신다고 오늘 그 약속을 되물어야 하나 싶어요. 연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눈물은 조용했고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을 거의 잠들지 못한 채 새벽을 맞았습니다. 닭 울음이 먼 산에서 들려올 때 나는 결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자고. 다음 날 이장은 우리 집 마당에 의자 몇을 내어놓았습니다. 동네 어른들이 모였습니다. 무당과 교회 집사가 마주 앉은 조금은 우스꽝스럽고 조금은 서글픈 자리였습니다. 무당은 사뿐사뿐 발을 옮기며 말했습니다. 한을 풀어야 해요.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는 혼이 돌아오면 집안이 사나워져요. 교회 집사는 성경책을 무릎에 올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살아 돌아온 이웃을 귀신으로 말하지 맙시다. 먼저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잠자리를 마련해야지요. 어른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깔깔 웃었고 누군가는 침을 뱉었습니다. 나는 마루 끝에 서서 말했습니다. 연화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먼저 사람으로 대합시다. 그러나 동네의 속도는 느리고 오래된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조그만 타협이 이루어졌습니다. 해질녘 가을가에서 작은 모닥불을 피우고 연화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의식을 치르자는 것이었습니다. 무당은 북을 한번 울리고 교회 집사는 두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연화는 모닥불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3번 불렀습니다. 연화야, 연화야, 연화야. 모닥불의 불똥이 밤하늘로 튀었고 가을은 조용히 흘렀습니다. 불이 잦아들 무렵 해숙이 작은 이불 꾸러미를 연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 집에서 지내요.
마을 사람들 말은 내가 막을게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언니. 그녀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살면 언니도 아이도 이 집도 편치 않을 거예요. 바로 옆마을 큰 댁에 빈 사랑채가 있다 들었습니다. 며칠만 그리로 가서 몸을 추스르고 천천히 생각할게요. 해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가슴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밤 나는 두 여인의 결정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가을까지 걸어갔습니다. 가을 위에는 한때 나를 가로막고 연화를 데려가 버린 그 물이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물이 더 이상 누구를 앗아갈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옆마을 큰댁 사랑채에서 살았습니다. 새벽이면 그녀는 밭두렁을 걸어 우리 집 장독대까지 나와 뚜껑을 열어보곤 했습니다. 해숙은 새로운 장을 담그며 그녀의 손길을 빌렸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자랐고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내 무릎 위로 올라와 물었습니다. 아빠, 그 이모는 왜 우리를 보고 울어요? 나는 대답을 찾느라 오래 방바닥만 보았습니다. 그때 방문 사이로 해숙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대진아, 어른들이 울 땐 오래 참았던 말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야. 울음이 그 말을 데리고 나오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나는 연화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글씨처럼 또박또박 쓰지 못해 몇 번이고 지웠다 썼다 했습니다. 연화야, 네가 돌아온 것이 기쁘면서도 고통스럽다. 나는 해숙과 결을 맞춰 살아왔다. 아이는 너의 눈을 닮았다. 이 집의 밤 냄새와 마당의 흙 냄새가 너를 아프게 하진 않을까 두렵다. 그러나 너는 돌아왔다. 너의 이름이 다시 우리 집에 와 있다. 이 이름을 우리가 함께 잘 놓을 수 있을까? 이 편지는 답장을 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다음 날 아침 장독대 뚜껑 위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연화의 글씨는 여전히 고운 결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내가 떠나 있던 동안 너와 아이가 지나온 계절을 상상해 보았다. 봄 고사리, 여름 장마, 가을 벼 냄새, 겨울 김장. 그 계절마다 너의 등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느껴졌다. 내가 돌아왔다고 해서 시간이 되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안다. 그러니 내가 부탁할게. 나를 귀신으로 두지 말아줘. 나를 사람으로 남게 해줘. 그러면 나도 사람으로서 너와 아이 곁에 설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서러움에 선을 긋기보다 서로의 서러움 옆에 앉는 일이었습니다. 연화는 옆 마을에서 일했고 해숙은 집안을 꾸렸고 나는 두 마을 사이 좁은 길을 날마다 걸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눈이 땅에 숨을 덮었습니다. 대나무 잎에 앉은 눈덩이가 한쪽으로 고개를 떨구듯 무거워지면 바람이 지나가면서 포슬포슬 떨어졌습니다. 장독대 뚜껑 위에도 눈이 얇게 내려앉았습니다. 해숙은 아궁이에 불을 더 오래 지피고 연화는 옆 마을에서 손님들 설날 차례상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노인들의 떡국떡을 길게 썰고 동치미 국물을 새로 갈았습니다. 그 집 마당에 쌓인 눈길에 그녀의 발자국이 반듯하게 남았습니다. 농번기가 오면 사람들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내기철엔 새벽부터 물길을 열었고 김매는 한낮엔 모자를 눌러쓰고 허리를 세웠습니다. 연화는 인삼밭에서 일손을 거두고 우리의 논매기를 도왔습니다. 그녀의 손바닥은 더 단단해졌고 해숙의 손목엔 붕대가 감겼습니다. 나는 두 여인의 등을 번갈아 바라보며 낯을 휘둘렀습니다. 땀방울과 함께 땅에서 올라오는 흙냄새가 몸에 스몄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숙이 말했습니다. 연화 씨, 김장 같이 해요. 손 많이 가는데.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김장, 세 사람의 손은 놀랍도록 잘 맞았습니다. 해숙이 소금을 털면 연화가 배추를 뒤집었고 나는 물을 썰었습니다. 장독대 옆에 세운 큰 다라이 안에서 붉은 양념이 배추잎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 붉음을 보다가 연화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이 냄새, 아주 오래 전에 맡았던. 해숙이 웃었습니다.
우리 집 냄새죠. 그 웃음은 오랜 침묵을 지나오며 기어이 도착한 봄 햇살 같았습니다. 아이, 대진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즈음 그는 밤마다 나를 붙잡고 졸라댔습니다. 아빠, 저 알고 싶어요. 엄마가 둘인 건가요? 나는 그 질문을 오래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에서 준비한 말들은 입술 앞에서 자꾸 흩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장독대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밝았고 멀리서 가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진아, 네가 태어나던 날 엄마가 많이 아팠다. 모두가 엄마가 떠났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엄마는 떠나지 않았다. 길게 돌아왔을 뿐이다. 그 사이 너를 돌봐준 분이 해숙이고 돌아온 분이 연화다. 둘 다 너의 엄마다.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해숙과 연화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두 여인의 손이 아주 천천히 아이의 어깨에 올랐습니다. 해숙은 말했다. 엄마가 2명이면 사랑도 2배야. 힘들어질 때도 있겠지. 그래도 우리 셋이서 길을 내보자. 연화는 낮게 덧붙였습니다. 내 이름을 부를 때 내 안에서 잃어버린 시간들이 움직인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네 앞에서 다시 자라나는 걸 보니 마음이 덜 아프다. 그날 밤 아이는 방에서 오래도록 글을 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우리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의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해숙, 엄마 연화, 두 엄마의 밥을 먹고 자랐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장독대 뚜껑 아래 넣어 두었습니다. 봄날 햇빛이 뜨거워지면 장독은 숨을 크게 쉬고 그 숨 속에 아이의 말이 묻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떤 평화는 길게 이어지는 듯 하다가도 불현듯 끝나곤 합니다. 어느 여름 마을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장날을 앞두고 집집마다 모아둔 돈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누군가는 연화가 옆 마을에서 일하고 밤늦게 오간다며 슬쩍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 눈길의 의미를 나는 알아차렸습니다. 돌아온 여자에게 정직하지 못한 그림자를 씌우려는 오래된 습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장은 회관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나는 앞줄에 앉았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누가 밤마다 논두렁 돌아다닌다고 하던데. 개가 짖는 게 괜히 짖는 게 아니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만합시다. 사람을 귀신으로 만들고 의심을 붙이는 습관. 연화는 우리 이웃이고 우리 가족이고 이 땅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장독대의 숨도 아는 사람입니다. 도둑은 잡히겠지요. 하지만 오늘 여기서 덮어씌우는 말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해숙이 내 옆에 섰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젊을 때 군것질 거리가 없어 이웃집 마당에서 감 하나 따온 적이 있어요. 그 감 하나가 부끄러워 밤새 잠을 못 잤지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도 이 감 하나 같은 겁니다. 부끄러워서 결국 잠 못 이루게 될 말.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틀 뒤 도둑은 다른 동네 청년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밤에 돌아다니는 건 보기 좋지 않지. 그 말은 사너리를 미끄러지는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연화를 향한 노골적인 의심의 눈길은 조금 덜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전에 비해 더 많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고 해숙의 기침은 깊어졌습니다. 산에 땔감하러 가던 그녀의 발걸음이 잦아들었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곧 지쳐 소파에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병원에서는 오래된 병이라 했습니다. 나는 해숙의 손을 잡았고 연화는 부엌에서 따뜻한 차를 끓였습니다. 보리차, 대추차, 생강차, 차잔에 올라오는 흰 김구름이 천천히 식탁 위를 스쳤습니다. 어느 밤 해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화 씨. 네. 고마워요. 내가 이 집에 와서 제일 무서웠던 건 내 자리가 무엇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나는 이 집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그 불을 당신이 이어받아 주고 있는 거예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가 지핀 불이 없었으면
이 집은 오래전에 식었을 거예요. 나는 늦게 돌아와 손만 댄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내 손에 온기가 돌아요. 해숙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긴 길을 걸어온 사람의 숨이 실려 있었습니다. 해숙은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는 간소했지만 단정했습니다. 아이 대지는 상주로 서서 절을 했고 연화는 흰 장갑을 끼고 상여를 잡았습니다. 장독대 옆 감나무 아래에는 하얀 국화가 놓였습니다. 나는 국화를 향해 절을 하며 올해 전 장마의 그 날을 떠올렸습니다. 이번엔 물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사람을 데려갔고 우리는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해숙의 이름을 위패에 올리고 나서 나는 어느 해보다 길게 겨울을 보냈습니다. 대지는 도시로 나가 직장을 잡았고 토요일이면 내려와 장독대를 닦았습니다. 연화는 이제 우리 집 사랑채에 살았습니다. 누구도 더 이상 그녀를 귀신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그녀를 보고 오래 보니 사람이지 하고 웃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원래부터 사람이지.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참 이상해서 오래된 말 하나가 사라지는데도 많은 계절이 필요합니다. 봄이면 우리는 다시 고사리를 꺾고 여름 장매는 물기를 만들고 가을에는 별을 베었습니다. 겨울엔 김장을 했고 장독대 옆에서 막걸리를 조금씩 마시며 지난 계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대진이 아이를 낳아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 나는 온몸으로 떨었습니다. 작은 손바닥이 내 손가락을 움켜쥐자 오래전 연화의 손, 해숙의 손, 대진의 작은 손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손을 건너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는 아침마다 두 이름 앞에 향을 피웁니다. 해숙과 연화. 두 여인의 이름은 내 마음의 장독대 같은 곳에 각각 놓여 있습니다. 덮개를 열면 다른 냄새가 오르고 두 냄새가 섞이면 우리 집의 밥상이 됩니다. 나는 때때로 연화에게 묻습니다. 그날 가을가에서 내가 더 깊이 들어갔어야 했나?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그때의 너는 그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그때의 나도. 그 힘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흘렀던 거예요. 장마가 지나가야 햇볕이 드는 것처럼.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믿는 일은 과거를 지워버리는 일이 아니라 그 옆에 앉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늙어서야 알았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이제 귀신 이야기가 나와도 사람들은 금방 웃어 넘깁니다. 밤에 흰 옷 입고 다니면 다 귀신이지. 그러면 나는 속으로 대답합니다. 밤에 흰 옷 입고 다닌 사람도 낮에는 된장 뒤집고 아이 밥해 먹이는 사람이지. 내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사랑은 늘 하나의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연지곤지의 첫날처럼 붉고 분명한 사랑도 있었고 장맛비처럼 무겁고 어두운 사랑도 있었고 김장 양념처럼 매캐하지만 오래가는 사랑도 있었습니다. 전통은 그 사랑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장독대가 제때 뚜껑을 열어 숨을 쉬게 해야 하듯 사람 사이의 숨도 막히지 않게 열어야 했습니다. 혼인의 예까지도 그릇이었습니다. 고개 숙여 어른께 절하고 대추와 밤을 올리는 의식은 우리가 서로에게 약속을 기억하기 위한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은 때로 현실의 물살 앞에서 깨지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그릇을 빚어야 했습니다. 나는 두 여인과 함께 그 그릇을 새로 빚었습니다. 연화가 돌아왔을 때 마을은 그녀를 귀신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신이라는 말의 껍질을 벗겨 사람의 살을 찾았습니다. 사람은 식사와 수면, 노동과 땀, 눈물과 웃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이 전통을 새롭게 합니다. 과거의 의식이 오늘의 밥상 위에서 다른 의미로 올라오는 것을 나는 내 눈으로 보았습니다. 해숙이 내게 남긴 불씨, 연화가 돌려받은 이름, 대진의 아이 손바닥의 온기, 이 모든 것이 우리 집 전통이자 사랑의 모양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는 장독대 뚜껑을 열었습니다. 된장 위에 얇게 빈 하얀 막을 걷어내고 고추장을 한번 뒤집었습니다. 햇빛이 장독대에 가득 부서졌습니다. 나는 마루에 걸터앉아 두 위패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낮게 인사합니다. 해수가, 연화야,
잘 있었니? 바람이 대숲을 지나며 산허리를 쓰다듬습니다. 멀리 가을 소리가 나고 마당의 감나무 잎이 파르르 떨립니다. 오래전 장마의 밤, 나는 연화의 손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 손은 긴 시간을 돌아 다시 내 어깨에 얹혔습니다. 그 손의 무게를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사랑은 돌아오는 것이고 전통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귀신이라 불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이름을 잊지 않기 위한 마음입니다. 나는 두 이름을 다시 불러봅니다. 낮게, 또렷하게. 연화야, 해수가. 그 이름들이 마당 공기 속으로 퍼지고 장독대가 깊게 숨을 쉽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장독대에 물을 뿌리고 두 개의 향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 집의 밥은 계속 익어갈 것이고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익어갑니다. 오래,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